2019년 3월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가 I'm 시즌 7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I'm 시즌 7부터는 그 오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여러분들께 찾아가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는 방송 녹화 시 공개 방송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평소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패널이 출연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제작 현장을 직관하고 싶으신 분들은 팟빵이나 페이스북에 사전 공지되는 녹화 장소로 놀러 오십시오. 방송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시면 녹화 끝나고 패널들과 함께 소주도 한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I'm 시즌 7 그 첫 번째 방송 준비된 4개의 코너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쳐주세요. 네, I'm 시즌 7부터 저를 도와서 함께 방송을 진행해 주실 분들이 계십니다. 네, 오늘 제 1그룹 방송인데요. 오늘 1그룹에서는 대전 지역 최고의 훈남 법조인입니다. 법률사무소 다담 김우채 변호사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우채 변호사입니다. 네. 그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보시죠. 본인 소개. 네, 지난 이제 아임에서 그때 이제 뭐 어마무시한 법이라는 코너를 맡아서 그래서 그때 정 PD님에게 엮여가지고 어떻게 이번에 공동 진행까지 맡게 됐는데 뭐 공동 진행이라기보다는 이제 정 PD님 보조해서 꼽사리. 네, 그렇죠. 꼽사리 끼고 저도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이렇게 팟캐스트가 운영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많은 분들이 좀 청취를 하셔가지고 지역의 어떤 언론 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를 만드는데 좀 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네. 우리 방송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본인 이야기도 좀 해줘 보시죠. 예. 변호사시잖아요. 네. 승률 좋아요? 아니,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네, 항상 이길 수만은 없는 게 이 소송이다 보니까 이길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많아요? 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거 영업에 별로 도움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소송이라는 게 워낙 변수가 많고 이긴 적도 많고 그만큼 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혹시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요, 법률사무소 다담입니다. 질 때가 더 많답니다. 그 오늘 그 I'm 시즌 그 제 1화 첫 번째 코너입니다. 첫 번째 코너는 기자의 시선에서 이번 주에 꼭 알고 갔으면 하는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에는 굿모닝 충청, 남현우 기자와 함께하는 남 기자입니다. 남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남현우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그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처음 오셨으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저 굿모닝 충청의 남현우 기자라고 합니다. 목소리 좋은데요? 감사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제 아임의 좀 시즌 7에 이제 7이죠 지금. 네, 7입니다. 7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제 뭐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기회가 되는 한 여력이 되는 한 더 열심히 끝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남씨라서 일단은 남 기자예요. 네. 뭘 남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기사를 좀 주목해야 봐야 될지, 근데 과연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달부터 좀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대전에 이제 미응소 아동이 한 명이 이응소? 미응소 아동.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응소? 네. 올해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되는 예비 초등학생이죠. 이제 초등학생이 지난달 3일에 있었던 초등학교 예비 소집일에 안 와서 취약 통지서가 갔는데 그렇죠. 학생이 입학을 안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지난달 15일까지 최종 취합해서 이제 교육청이 이제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이 미응소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경찰에 하는데 올해는 이제 나머지 아동들은 다 찾았고 이제 딱 한 명이 해외 출국한 다음에 입국 기록이 없어서 이제 그 아동에 대한 수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게 이제 지난달 18일에 경찰에 공식적으로 요청이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을 해야 되는데 입학을 안 해서 확인해 보니까 해외에 나갔는데 들어온 흔적이 없다. 그렇죠. 근데 이 친구가 좀 특이한 게 지난해도 아니고 지지난해도 아니고 6년 전에 베트남으로 출국했었거든요. 6년 전이요? 2년이나 전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렸을 때 간 거네요. 그렇죠. 이 친구가 거의 태어난 해에 갔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7살이니까 만 7세니까. 그래서 2013년도에 아버지랑 같이 베트남으로 이제 출국을 한 다음에 특이한 거는 아버지 혼자 출국한 다음 날에 한국으로 입국을 했고 해당 아동은 베트남에 있는 상태로 행방이 묘연해진 거죠. 잠깐만, 아버지랑
둘이 간 거예요? 네, 그렇죠. 왜 베트남을 하필이면은? 그게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베트남으로 데려다 주면 이제 한 브로커가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아버지한테. 베트남으로 아이를 데려다 주면 자기가 300만 원을 주겠다 해서 왜? 그 아이를 베트남으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왜 베트남으로 가면 300만 원을 줘요? 뭐 장기 밀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다행스럽게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사실 이 아동이 그 아버지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친부모님이 베트남 그거는 지금 거예요? 경찰이 좀 더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제 이 아이는 이 아버지라고 생각했던 이제 경찰들이나 시교육청에서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전혀 모르는 아동의 아버지로 호적상으로만 자기 아이를 올려버린 거죠. 엄마는 누군데? 어머니도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럼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그냥 아버지만 기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이 아버지가 그 국제 결혼을 한 분이신데, 그럼 어머님이 베트남 사람? 예, 그 어머니가 부인이? 베트남 분이세요. 근데 그 어머니의 아들도 아니고요. 전혀 모르는 일면식 없는 또 누군가의 아이인 거죠, 이 친구가. 그러니까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아이를 자기 호적에 집어넣어서 아들로 데리고 있다가 그렇죠. 300만 원 데려다 주면 300만 원 줄게 그래서 아이를 베트남에 데려다 줬다. 네네. 그러니까 그 경찰에서 추측하기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불법 체류자로 오신 분들, 외국 베트남 사람이 두 분이서 우리 한국에서 아이를 가져서, 이거 어디까지나 추측입니다. 경찰 추측. 아이를 가져서 이제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이제 본인 둘 다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아이를 출생 신고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라도 베트남에 보내야 되는데 출생 신고를 안 하면 여권 발급도 어렵고 하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의 호적에 올려놓고 그걸로 여권을 발행을 해서 이제 베트남으로 보내는 식.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친부모가 오히려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 사건은 이 아이가 이제 미응소 아이가 있다라는 거는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그 말하면 당시에는 한 달 좀 더 됐죠.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원영이 사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이렇게 막 학대를 받아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잘못됐다 뭐 이래서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의심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그거는 아닌 거네요. 예, 일단은. 그거랑은 별개이고 원영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6년도 2월에 있던 사건이잖아요. 그 계모가 학대를 상습적으로 했다가 아이가 숨져서 이제 그게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사건인데 그 무렵에 그런 비슷한 사건들이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유사한 사건들이.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어제 이틀 전이죠. 25일 날 제주도에서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더라고요. 기자님, 네네. 25일 날 하면요. 25일 날 겹쳐요. 25일에. 네. 죄송합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는 익숙하지가 없고요. 않아서. 아니에요. 네. 이거 흔히 뭐 범하는 오류예요. 너무 게스트를 괴롭히시는 거 아니에요? 네, 25일 날. 예, 25일에 이제 제주도에서 있던 아동학대 사건인데요. 이제 그 지금 당시에 5살이었죠. 이제 이 아동학대는 지난해부터 계속 이어진 거예요. 올해 초까지. 그래서 당시 이제 지난해 당시 5살이었던 김모군이 한 명 있었는데 어머니로부터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다가 숨지게 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제주도 지방경찰청이 지난 13일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김군의 계모인 윤모 씨, 그 36살 여성이신데 윤모 씨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제주도 자신의 집에서 자기 양아들인 김군의 머리를 다치게 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한 혐의를 어떻게 다치게 때렸대요? 그게 이제 경찰 수사에서 나타나게 된 건데요. 원래 처음에 경찰이 수사를 할 때는 이 어머니는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자기는 이 김군의 누나가 있고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놀고 있는데 아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서 가봤는데 애가 복층이었던 집 구조에서 위에서 떨어져서 쓰러졌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어머니가 그 11월 그 이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전부터 계속 있었는지는. 근데 그 11월 29일 이 아이가 다쳤을 당시에 아이를 강하게 밀어서 머리를 그러니까
그 계모 때문에 머리가 다친 것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놀다 떨어진 게 아니라 그 그렇죠. 새엄마가 이렇게 아이를 밀쳐가지고 그래서 떨어져서 다친 거다. 경찰은 처음에 이제 이 여자가 그렇게 진술하는 걸 믿었는데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누나인 그 누나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을 해봤대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에서 그 계모 어머니로부터 온 메시지가 너희끼리 놀다가 다쳤다고 진술을 해라 라고 요청을 한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정황들을 따져봤을 때 아, 계모가 아이를 학대를 해서 그 과정에서 다쳐서 숨진 거다라고 이제 보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들이 사실 이렇게 약하잖아요, 신체적으로. 아직 성장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 아이들 괴롭히는 그런 사례들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정말 나쁜 것 같아요, 이거는. 그 뭐 때리고 뭐 이런 그런 신체적으로 뭐 물리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어떤 피해 사례들, 좀 아동학대 그 사례들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사례들이라고 당해봤어요 혹시? 학대 안 당해봤어요? 네, 다행히 없습니다. 정말? 네네. 그 우리 어렸을 때는 좀 흔하지 않았어요? 김우찬 변호사님 흔하지 않았어요? 학대? 다행히 사랑받고 자라가지고. 아니 학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귀엽게 생겼네 해서 뭐 고추 한번 만져보자 이런 거 안 당해보셨어요? 그 학교에서 저희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중에 이제 그 별명이 좀 그렇긴 하지만 개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 개아버지? 네네. 맨날 이제 뺨을 나왔어요? 부여잡고 이렇게 손을 올리시면서 이제 개 XX라는 말들을 많이 개새끼? 네. 그래서 이제 개아버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은 좀 기억에 남네요. 아니 그런 학교에서도 폭력이 굉장히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부모님들한테도 어렸을 때 좀 저는 제가 말을 안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맞고 자랐거든요. 사실 통계를 보면 부모님들 중에 한 80% 정도가 체벌을 활용을 한다는 응답 결과가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법에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체벌이 아예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 과거에는 사실 체벌들이 조금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일상화됐던 것들이 문제점이 많이 있었죠. 남 기자님은 안 당해봤어요, 진짜로? 뭐 지금 한번 잘 생각해보니까 좀 몇 대 맞은 것 같긴 합니다. 몇 대? 아유, 그런 예전에는 뭐 사랑해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요새는 사실 폭력이 점점 더 이렇게 잣대가 엄격해지니까 아동학대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하자고 한 건데 뭐 변호사님은 그런 관련한 사건이라고 보신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라는 것들을 맡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국가에서 2차 피해 방지라든가 뭐 법률적인 조력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성범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이제 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피해자 국선 변호사가 단순한 성범죄뿐만이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도 그 지원에 같은 종류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2017년도 조사 자료인데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조사했던 이제 아동학대 사례 유형을 보면은 중복학대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학대를 하는 게 한 48.6%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정서학대가 중복이라 하면은 때리면서 폭언하고 뭐 이런 거. 그렇죠. 두 가지. 신체 학대도 뭐 정서학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다 같이 가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뭐 신체 학대가 14.7%. 그건 때리는 거 이런 거. 네네네.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는 거죠. 아야하게 하는 거. 그리고 방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방치해 두는 거. 네네. 이제 방임이 가만 주고. 예, 방임이 이제 심해지면 거의 유기에 이를 정도가 이제 되는 거죠. 사실상. 그게 한 12.5% 정도 되고요. 성학대가 한 3.1% 정도. 꽃 한번 만져보자 이런 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거의 이제 그 성적인 것들에 대해서 부모라면은 좀 걸러주고 이래야 되는데 뭐 부모의 성행위를 지켜보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직접적으로 이제 성추행 같은 걸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 사실은 보면 성학대 같은 경우는 퍼센트로 따지면은 한 3.1% 정도라서 상대적으로 낮구나 하지만 이게 가장 심각한 게 그 후유증이 다른 거에 비해서 훨씬 오래 간다는 것 때문에 문제점이 엄청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이 타이밍에서 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궁금해갖고 부모님 방에 몰래 엿보는 그런 거 없었어요? 학창시절 다닐 때? 저 그런 얘기 좀 들었었는데 친구들한테. 자꾸 저희 공통점이 많지 않네요. 저만 이상하게 살았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 아동학대는 지금 얘기한 대로 이런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이렇게 딱 나오면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뭐 가해자를 찾아가지고 뭐 처벌도 하고 이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피해 아동들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어디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서 치유하려고 도와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을 뭐 한 20-30년 정도 추적 관찰해가지고 나중에 이 아이들이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살고 있는가 이런 연구나 그런 실태 조사가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기자님? 그런 거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좀 미약하다라고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아동학대를 당한 친구들이 나중에 컸을 때 어떤 뭐 증상을 겪는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그 뭐 심리치료센터라든지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뭐 자기 뭐 블로그에 올린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논문에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짧아요, 주기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폭력의 대물림 이런 거 얘기도 있는데 아마 뭐 이거는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나중에 자라서 또 똑같은 그러니까 부모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그런 것처럼 이게 좀 그런 형태들 그 형태별로 그 추적 관찰들을 해서 그거를 예방하거나 아니면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좀 장기적인 그런 연구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한 그 심리치료센터에서 그 자기네들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게 있는데요. 그 10세 미만이죠. 10살 미만. 10세요? 네. 어감이 좀 네. 표현이 좀 나 왜 이러지? 오늘 첫 방송이라 너무 아, 이거 참. 10살 아래 이제 아동이죠. 아동으로 보는 흔히 말하는 아동 시절에 아이 시절에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 중에 40%가 동일한 폭력성을 갖게 된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심리치료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랜 시간 두고 보고 이제 그런 거 추적 관찰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에 비해서는 아동 학대에 대해서 좀 너무 온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동복지법 개정 사항에 보면 정부에서 기존에 이제 아동 지원 업무가 이제 기관들도 다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고 이것들이 통합 관리되지 않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들이 뭐 그동안은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법을 개정하면서 아동 권리 보장원이라는 거를 좀 신설하기로 어떤 거요? 아동 권리 보장원이라고 해서요. 아동 권리 보장원. 네네. 이거 네. 취지는 사실은 기존에 뭐 이렇게 산발적으로 막 통합되지 않고 관리되어 왔던 것들을 아동 권리 보장원이라는 어떤 통합 기구에서 데이터 관리도 하고 거기에 대해 지속적인 어떤 지원 서비스들도 제공하고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어떤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고 좀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마 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금 또 이게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약간 비극적인 거긴 한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아동 학대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아니냐. 아, 양육비. 예. 그래서 얼마 전에 헌법소원을 처음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관련돼서 입법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기본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례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법적으로 이미 사실 제도는 있습니다. 뭐 네. 양육비 지급 명령 신청을 한다거나 아니, 그 법에서 주라고 명령을 내려도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줘야 될 아빠나 엄마가 네네네. 회피해서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이 헌법소원의 포인트가 배째라 바로 이러면. 거기에 있는 건데 제재가 너무 미약하니까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법에서 충분하고 뭐 좀 실효성 있는 제재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예를 들면 미지급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다거나 아니면은 운전면허 여권을 취소하는 뭐 이런 정도의 제재는 가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최근에 그런 이제 거 없어요? 뭐 목을 따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씨. 그건 너무 최근에 또 이제 청와대 위탁 그 청원이 들어온 게 있는데 아동을 학대한 위탁모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달라. 그 위탁모로 하면은 질제 부모님 아니고 대신 그렇죠. 키워주는 분인 거죠. 사실은 저도 이제 위탁 과정을 예전에 그 제가 방송 활동할 때 취재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선의를 가지고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잘 보살펴 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아마 일부 몰지각한 위탁모들이 아이들을 학대하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일부일까요? 근데 우리가 사실 방송이고 아니면 좀 네네. 공공성 있는 얘기니까 조심스럽지만은 네. 남의 자식 함부로 대하는 분들 사실 많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를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좀 불만 많거든 그런 거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하필이면 또 예전에 그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사건들이 약간 계모에 의해서 또 이루어진 근데 있고 막 좋은 그러다 계모 보니까 그러니까 새엄마들도 많은데 그렇죠. 또 이게 또 얘기가 또 달라지네. 그런데 참 이게 애매한 거야.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른 건데 이렇게 하니까 새엄마는 다 나쁜 여자로 인식되는 그 뭐 백설공주 이런 거에 그거는 영향을 편협한 시각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 청원을 올리고서 청와대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는데 첫 번째가 정부의 개입을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신상 정보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니 양육비가 아니라 지금 뭐 예를 들면 아동을 학대한 사람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절차에 돌입하겠다라고 답변을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뭐 아동은 사실 우리가 보호해줘야 될, 왜냐면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니까 그러한 존재들인데 이거를 우리보다 힘이 약하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 약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아동 학대, 물론 이제 이번에 미용소 학생 같은 경우는 뭐 그 사항에 해당이 꼭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우리가 이걸 계기로 이 주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아동 학대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우리가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기자님?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변호사님께서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제재가 강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는 아니라고. 혹시 보거든요. 아이 있어요? 미혼입니다. 네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소개팅 해드릴까요? 집중이 안 되네요. 아, 집중이 안 돼요. 네, 오늘 정 PD님이 코믹 모드로 가려고 너무 예, 애씁니다. 네, 오늘 제가 처음 나와서 네. 뭐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네.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일단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네. 예,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세요. 그 제재 수단이나 그런 게 강화돼야 된다. 그리고 입법화가 돼야 이제 아동 학대를 뭐 최소 간소 뭐 줄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약간 좀 그 이전 단계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원영이 사건도 그렇고 제가 아까 간단하게 소개한 그 최근에 일어났던 제주도 아동 학대 아동 사망 사건도 그렇고 사실 둘 다 아이가 죽은 이후에 수면에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그 아이가 직접적으로 저 당했어요, 저 엄마가 때려요 이렇게 신고하지 않는 이상 주변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그렇게 적다는 거죠. 거의 알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법적인 제도 이런 걸 떠나서 뭐 사회 안전망 저한테 질문을 주셨지만 그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사실 그 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뭐 아버지한테 맞았다, 작년에도 약간의 가십성 기사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여고생 한 명이 자기 아버지가 때린다고 경찰서 찾아가서 고소를 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뭐 그런 걸 제외하고 정말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뭐 미응소 아동이나 초등학생, 이 친구들은 무서워서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주변에서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을 관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그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이 어떻게 하면 더 공개가 될 수 있는지,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더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지적들이 오랫동안 지금까지 뭐 수차례 제기가 되어 왔는데, 이게 사실은 인력이 부족하고 기본적으로 예산 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학대 범죄의 특성은 너무 내밀한 영역이거든요. 그게 예를 들면 또 발견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훈육이냐 학대냐 이거 갖고 이제 또 학대를 했던 당사자들은 또 막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또 네.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찾아보니까 이 변호사님? 민주평화당 진행자예요. 죄송합니다. 패널이 아니에요. 네네. 하세요, 네. 네, 죄송해요. 아니, 죄송할까지는 없어요. 민주평화당의 장정숙 의원이 이제 뭐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게 있는데, 저 그분 만났어요. 그래요? 골령걸 국회 상영을 갖고 만나고 왔어요. 네네. 그래서 보호 대상 아동이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년이 되면, 그러니까 만 18세까지인데 이거를 21세로 좀 상향 조정해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배려의 기간을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선 출발부터 이제 우리 결혼해서 이제 보통 아이를 낳는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원치 않는 임신 이런 것도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출산된 친구들 중에서 많은 수가 좀 이제 힘들게 자라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청소년들 어렸을 때부터 좀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은 성교육, 피임 교육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우리가 성교육 하면 되게 다들 부끄러워하잖아요. 제가 잠시 후에 우리 다른 코너에 나오실 이제 그 패널 한 분이 계신데, 예전에 그분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질문 드렸었거든요. 첫 자위를 언제 하셨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시는데, 아니 누구나 거의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되게 쑥스러운 거야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런 좀 문화에서 좀 더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성에 대해서 뭐 그런 것도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인권 교육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사람이 가장 우선이다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니까 싶습니다. 네, 남 기자님 네. 다 하셨어요? 남긴 거 있어요? 없네요. 다 하셨어요? 예, 없습니다. 그래요. 그 첫 방송 해보셨는데 어떠십니까? 이게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그 캄다운 된 것 같아서. 아, 그래요? 기분 네. 좋고요. 제가 사실 뭐 영상 찍는 것도 최근에 알았고 오늘 공개 방송인 것도 그저께 알았고 해서 네. 많이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저기 닮은 것 같아요. 그 연예인 있잖아요. 네. 그 누구죠? 그 이보영 씨 남편? 지성 씨.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아유, 선이 예. 그렇죠.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남 기자의 굿모닝 충청 남현우 기자였습니다. 4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고가 난 지 14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노동부와 방위사업청 대부분 서로 관리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방위사업청도 감독하고 고용노동부도 감독하고, 그게 제대로 된 사회 아니겠습니까? 서로 자기 책임이 아니라 떠밀을 것이 아니라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바랍니다.